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분과만 이제 먼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인천 미래교육위원회 교육복지분과 맡고 있는 최민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다른 분과들이랑 조금 다르게 네, 이제 주제도 되게 이제 집어서 악용학대로 이제 주제를 짓고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먼저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교육복지분과에서 인천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이제 고민하던 중에 교육복지분과에서는 의제로 이제 조금 다루고 있는 것이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 시스템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뭐 지역사회랑 학교, 민, 관이 협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고민들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인천에서 계속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그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런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신천주의에 일단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고 더 필요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주제를 정리하는 중에 우리 미래교육 교육복지 분과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이 왜 교육복지 하면 이제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특수교육, 뭐 저기 이제 끝에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오셨는데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뭐 학교폭력, 가출, 자살, 뭐 다양한 주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좀 분절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학생에게 그냥 다 한 학생에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 좀 분절적으로 나눠져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교육 정책에서부터 출발해서 같이 지역사회랑 협력하면서 개선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고요. 위원들께서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궁금하다. 뭐 방향이나 이런 제안, 뭐 정책적인 제안이나 어떻게 가야겠다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그 다른 토론에서도 많이 공유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인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렵게 저희가 이제 급하게 요청드리기도 했고요. 어렵게 이제 5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순서는 제가 이제 순서랑 같이 순서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그 남동구청의 남동치과에서 우리 김민석 팀장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천시교육청의 이대용 장학사님. 인천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임경숙 관장님. 네, 은수경찰서의 이천호 그 학교에서 오셨고요. 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하고 계시는 김동근 선생님. 우리가 오늘 진행하는 주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실제 인천에서 어떤 정책이 아동학대 관련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일반 시민들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이제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동학대 이런 예방 지원 체계에서의 어떤 수정 체계나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의견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제 인천시에도 여기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이제 공무원분들 이렇게 현장에 나오신 게 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팀장님께서 먼저 남동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텐데요. 김민석 팀장님 앞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또 우리 이제 지역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같이 만나지는 또 않으시니까 서로에게 이제 궁금하신 지점 부분도 있으시면은 같이 좀 자유롭게 나중에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민석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인천 미래교육 컨퍼런스에 이렇게 아동 학대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천시 교육청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저희 남동구 그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 체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과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첫 번째로 이 지원 체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이 공적 책임이 최근 들어서 대단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데 따라서 이 공적 개입 강화와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 특성에 맞는 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 학대 피해 아동을 지자체인 저희 남동구가 책임있게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 권리 및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재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정 내에서 아동의 체벌에 대해서는 반대한 인식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아동학대의 이 절대 다수가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는데 왜 늘 간섭이냐라는 이런 일반적인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동이 훈육보다는 이 양육의 대상에서 또한 이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배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아동학대 실태로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을 보게 되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 총 3,095건이며 이 중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 452건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게 되면 아동학대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가 33,500여 건이며 현장이 된 사례는 한 24,600건. 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한 8,000여 건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 의무자로부터 이 접수된 비율은 29.3%고 나머지는 다 비신고 의무자 72%가 비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남동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고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며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 돌봄망을 구축하며 각 동에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선도 지역으로 작년 10월부터 인천시에서는 남동구가 최초로 선도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을 위한 시설 보호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호 종결된 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대 아동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중에서 총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상시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상시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는 행복이움 시스템에서 그 중에서 특히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위기 아동이나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 명단이 추출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선별해서 이 명단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확인할 예정이며, 네, 한번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추출된 명단에서 뭐 전체를 다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확인했을 때 크게 문제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이런 명단이 복지부에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런 법적인 지원이나 특히 뭐 사례 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드림 스타트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공적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천에서 발생된 그 부평 모텔 아동 사건 같은 경우에가 이 모니터링에서 확인이 돼서 저희 남동구에서 적극 개입하던 중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건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두 번째, 학교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결석 아동이 발생됐을 경우에 특히 이런 학교에서 이런 결석 아동이 각 동으로 이렇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다음입니다. 이 또한 그 가정 방문을 해서 선생님이든 그 행정복지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어떤 사유로 결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혹시라도 이 위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꼭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눌러주십시오. 이 방문해서 위기 아동이 발굴이 됐을 때 또한 학교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해당 구에 저희 남동구에서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청 같은 경우엔 학대 아동 시설 입퇴소 의뢰나 이런 결정을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 미취학 장기결석 그 학생에 대해서 현황을 저희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기타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징후 발견 시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찰청과 남동 노년경찰서에서도 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저희가 동행 출동을 하고 있으며 기타 협조한 사항들은 각 경찰서에 있는 APO와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남부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사례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있어서 남부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에는 이 가정위탁 지원센터가 그 부평구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이
인천시 전체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남동구도 이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재 4월 말 현재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 가정위탁 아동이 한 88명 정도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 또한 그 가정위탁이 종료되었을 시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복지통장님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 구변에 이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발굴하고 신고하는 아동 안전관심망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그 통장님들이 있는 그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한 직원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시에는 행정기관 및 112로 신고를 하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이런 홍보 사업 및 캠페인 같은 경우가 많이 이렇게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 두 번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강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고자 남동구 전 직원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영향으로 현재는 비대면 교육으로 집합교육을 하지 못하고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선도지역 추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부터 이 선도지역으로 아동학대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민간기관인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각 지자체에서 10월 1일부터 남동구 같은 경우 10월 1일부터 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보 아동들에 대한 보호 결정 관리 등 전 과정을 지자체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학대 전담 공무원 총 7명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아동 일반 업무를 보는 직원 1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2분, 이렇게 총 10분이 저희 현재 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 세 번째로 저희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총 3가지 사업이 있고요. 이 중에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는 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고 있으며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 총 8분이 현재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 15인 이내로 다시 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을 재구성 예정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이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특히 이 보호 대상 아동의 그 입퇴소, 시설 입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지원 아동 대상에 선정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그 원가정 복귀,
시설에서 원가정 복귀 이런 부분도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올해 안에 이 사례결정위원회가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별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거의 지자체장이신 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결정위원회라는 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긴급하게 심의를 통해서 입소를 하거나 이런 퇴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가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소수로 이제 소위원회식으로 구성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는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 분도 들어 계시고요. 의사분, 그리고 각 경찰서의 APO 분들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아보전도 당연히 들어와 계십니다. 예, 다음입니다. 피아동을 위한 시설보호 지원 사업인데요. 피아동들이 신속한 이 보호와 안전된 양육 환경 제공을 위해서 이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이 위협이나 제압대 등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설 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0일부터 특히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돼서 이 아동들이 학대 피해가 판단이 되는 경우에 즉시 현장에서 즉각분리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 일시보호 시설이 딱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있냐면 영종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각분리하기 위해서 정원도 너무 50명인데 50명에서 지금 줄어서 42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즉각분리하는 아동들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일시보호 시설이 정원이 꽉 차 있을 경우에 못 들어가요. 일시보호 시설을 못 들어가고 다른 시설, 양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 시설 입소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구별로 1개소씩 다 의무적으로 아마 설치가 내년까지는 다 될 예정이고요. 근데 연수구하고 계양구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7명이다 보니까 많은 아동들이 입소는 하지 못하고요. 저 쉼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개소를 많이 이제 시에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보호종교라동 모니터링 강화 부분입니다. 보호종교로 원가정 복귀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학대 위험 사건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정으로 복귀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는 원가정 복귀 후에 1개월 내에는 1회, 그리고 1년에는 4회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 및 재학대 위험 상황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도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에 가정방문과 1개월간 주 1회 가정방문 주 2회 전화상담, 6개월간 월 2회 이상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향후의 추진 방향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육복지분과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 또한 이 유관기관에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 상황이고요.
이 정보연계 협의체가 각 분구에 다 설치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좀 운영이 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 남동구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2번 개최했습니다. 2번 했는데 거의 분기에 1번 정도 하는 형식이 되고 있는데 이 복지부에서는 이 정보연계 협의체에 매월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상호 간에 좀 의사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또한 그 역할 분담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런 협업 체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이 업무적으로 문서상으로 주고받았던 부분을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얘기해서 좀 개선 방안이 있으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인천시의 이 아동 관련 시설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입소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동들이 특히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 장애 아동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 갈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일반 아동은 그나마 갈 수가 있는데 이 장애 아동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되는 상황이라서 인천시에서도 이 아동 관련 시설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겠지만 또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특히 장애 아동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교육청 부분에서는 이 위센터 등도 있어서 이 학대 아동이 이제 시설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 위센터나 이 청소년 시설로까지 입소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해서 예산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특히 쉼터 또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부담으로 한 2억 이상을 더 투입을 해서 학대 피해 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특히 각 지자체별로 이 학대 피해 아동들이 발생됐을 때 검진 비용이나 이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했을 때 소요되는 그런 경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에다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구군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인센티브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인천시나 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재구성 부분은 아까 사례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고 안건심의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남동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동학대의 전달체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고요.
진짜 저도 이제 자세한 내용을 몰랐었는데 굉장히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놀라운 지점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과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달식 예상의 연계 협업은 하도록 되어져는 있는데 실제적인 연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되기 위한 이런 방법은 역시 이제 구에서도 고민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분과의 의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해주신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이런 부분, 아동 학대이면서 혹시 뭐 다문화 가정의 아이거나 뭐 이랬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어려움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같이 드네요. 네, 전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따가 한번 같이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교육청에도 뭔가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이제 아동학대 업무가 사실은 그렇게 아주 이렇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또 사건 사고 일어나면서 중요한 또 이제 교육청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학교생활 교육과에 우리 이대용 장학사님께 인천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제 아동학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예방 가구 지원 체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방 그리고 발굴 그리고 신고 피해 아동 지원 이게 핵심이고요. 먼저 저희 예방이 가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방 사업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연 1회에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필수이고요. 학부모님들은 이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1시간 이상 꼭 예방 교육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교직원 및 종사자분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필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모든 매뉴얼들을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이라는 책자를 올해 3월달에 제작을 해가지고 유치원 2부, 초등학교 7부, 중고등학교 5부씩 배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예방에서부터 발굴, 신고, 피해아동 지원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을 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들의 안전 및 건강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했었고요. 또 4월 달에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전면 시행을 또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112로, 조사는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상담은 아보존으로 꼭 해달라라는 공문을 학교에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을 유초 중고에 시행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역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꼭 1시간 이상 해주십사 하고 유초 중고등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직원 및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꼭 해달라 4월 달에 안내를 했습니다. 예방 다음에 이제 발굴입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 시간에 건강 상태와 관찰을 통해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활용해서 꼭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해달라고 안내를 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8월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원격 수업 기간 중에 학생 상담 및 관찰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학대 위기 아동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올해 3월 달에는 작년에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 아동 중에 한 번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아동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동들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했으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의심 또는 인지되는 즉시 112로 신고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요. 신고 후에는 반드시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를 해당 교육청으로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중대 사안인 경우 또는 교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로 이렇게 업무 보고를 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생활교육과에서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교육감까지 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지원, 이것은 이제 단위 학교에서는 학적 처리 협조, 비밀 전화기나 출결 사항을 할 수 있고요. 위클래스에서 상담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위센터에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대 위기아동 심리지원에서 정신건강치료비 2인당 150만 원 교육청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신청할 경우에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1인당 300만 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참사랑병원과 협력을 맺어가지고 마음건강 치료 전문의와 치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형 위센터 저희들이 입소 지원 가능합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나 또는 아동학대로 어려운 학생들 3개 기관이 있고요. 정원은 60명입니다. 그래서 희망할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협조체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청에서 시학대 피해 아동보호 전담 협의체가 있고요. 군부에서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 경찰청에서도 아동학대 대응 공동협의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인데요. 요거 군부에서 주관을 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에 학대 위기 아동의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복지부와 교육부, 시교육청 간에 협력이 잘 안 돼서 그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실질적인 도움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작년에 아동학대 관련 주요 사안은 작년 9월 17일 날 초등생 형제 화재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적으로 힘든 한번 사건이 있었고요. 올 3월 2일 날 또 초등생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개학하는 날 바로 사망 사고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번도 등교를 하지 않았어요. 학생이 체험학습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침 1은 아동학대 체크리스트입니다.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보시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하나 네 그렇게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 부침 2는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입니다. 단위학교에서 만약에 112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안 보고서를 해당 교육청으로 이렇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 관련 사안이라든지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 3은 이제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에 있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피해 아동을 위한 학교 역할 이렇게 실어놨고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전화를 많이 받는 게 학교에서 과연 이 사안이 그 신고를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 저희들한테 많이 묻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아보전에 문의를 하시거나 또는 구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께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시에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선생님이 학대를 인정했을 경우에는 피가해자 분리가 쉬운데 선생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돼서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이상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부에서도 이 정보 연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아동학대, 종합대책 나올 때 핵심 중에 하나가 이 행복 시스템을 통한 그 정보 연계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단 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같이 의미를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학교에서는 이제 굉장히 예방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되고 발굴도 이제 학교 시작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이 그 교육청에서 이제 굉장히 그 핵심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교육을 받더라도 이런 사안을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한편은 전문성도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 시간 교육하는 거 외에 조금 더 집중적인 이런 교육 또는 이제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가 질문을 또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그런 체크리스트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이 부분들 또 학교에서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아마 그 아동학대 종합계획이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데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신고 접수부터 해서 다 사례관리까지 하셨는데 이제 사례관리 중심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임경숙 단장님 이야기를 좀 같이 듣고 현장에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임경숙입니다. 먼저 인천 미래교육 컨퍼런스 교육복지부가 정책 토론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1월 달이었죠. 인천시에 8살 딸을 살해한 친모가 있었고, 그 아동 살해한 이유는 경건남인 아이 아빠가 아이만 예뻐하고 돈을 잘 주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었거든요. 살해한 이후에 일주일간 집에 아동의 시체가 이제 방치되었었던 상황이었고,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정부에서 사실 이전부터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출생신고를 위한 어떤 절차들이 되게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했었고 다행히 최근에 출생통보제 도입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에 공유해서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에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을 하고 6월 달에는 입법 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사회 내 우리 아동들의 어떤 보호망이 조금 더 긴밀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뭐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조금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현장은 여전히 좀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아동 한 명이 사망할 때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저희는 아보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보전 설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요. 14년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특히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19년 5월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아동학대 조사 업무 공공화를 발표하는 이런 절차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책과 변화 속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인천형 미래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보호 체계 변화를 통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업무는 워낙에 민간 주도형 사업이었습니다. 96년도에 NGO인 블루버스가 아동학대 상담센터를 개소를 해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2000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립이 되면서 민간 위탁을 통해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가정에 대한 개입 시 너희가 뭔데 우리에게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았고요. 상담원에 대한 폭언이라든가 뭐 신체적 위협 행위는 사실 워낙에 많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신고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도 늘어야 되는데 직원 수는 계속 동일한 상황이어서 업무 피로도가 되게 증가하고 있었고 퇴직률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한 기관 안에서 조사 업무와 아동한테 사례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 들어갔을 때 아동을 분리를 한 경우에 당연히 가정에서는 저희 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사례관리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개입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사회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분리가 돼야 된다. 조사와 사례관리가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19년 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와 사례 판단 업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20년 10월 남동구와 웅진군이 선도적으로 선배치가 되었거든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리고 21년 4월 인천 남해형제 사건이 조금 컸었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머지 8개 분부에 배치해서 총 10개 분부에 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면 다 배치가 돼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좀 질문이 많으실 텐데요. 아까도 심층 사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아동 안전 보호와 아동과 가족의 회복, 지원, 가족 기능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은 아동을 돕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버스는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개편에 있어서 취약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특화된 사례관리 시스템인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서 조금 더 직접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표를 보시면, 표 보여주시면,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원가정 보호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동이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잘 양육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 원가정 보호 서비스를 좀 보시면 아동에 대한 안전 계획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동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동에 대한 안전 계획을 세우고 특히 지역사회와 아동이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행위자들의 아동학대 유발 요인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분노 조절이라든가 감정 조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행위자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혜롭게 감정 다스기라든가 양육기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좀 잘하실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 만나다 보면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요즘에 아동학대 유발 요인 중에 아동 요인도 되게 큽니다. 뭐 ADHD라든가 문제행동이라든가 사춘기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이에 맞는 맞춤형 양육기술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부모와 아동 대상으로 같이 학대 트라우마에 대한 개선을 위한 치료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동이 분리된 경우에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의 힘을 길러주는 작업과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는 아동이 돌아왔을 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힘을 길러드리는 이런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례관리 개입은 보호체계 유지 시, 즉 원가정 내에서의 사례관리 개입과 아동이 분리되었을 때의 사례관리 개입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 후유증 회복을 위한 부분이 가장 좀 크겠죠. 의료 지원도 크고요. 그다음에 행위자 대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임시조치라든가 보호처분 등의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저희가 수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행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알코올 중독,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 내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도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방임의 가정의 경우 가정 환경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중요하겠죠.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만 한 가정을, 한 아동을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실천 과정 조금 보시면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하시고 판단을 하신 이후에 저희 쪽으로 이제 학대 판단이 된 가정에 대해서만 저희 쪽으로 이제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저희가 가족 구성원별로 초기 면접을 하고 욕구 사정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고 어떤 욕구가 있으신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함께 계획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이 가정이 계속 재학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네. 종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종결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모니터링해서 실제적으로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협력체계 현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협력체계는 가정입니다. 네. 아동을 둘러싼 비가의 보호자, 그다음에 학대 행위자, 네, 누나도 있겠고 동생도 있겠죠.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 비공식 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사실 저희는 가장 중요하고 서비스 계획에 있어서도 그분들과 함께하는 계획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가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협력체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과의 협력체계, 그 다음에 법원과의 협력체계 저희가 잘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전에 저희가 아동학대 조사 업무와 판단 업무를 할 때에는 경찰과 더 유기적으로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은 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금 더 하고 계시고 저희는 이제 거부적이거나 폭력적인 가정의 경우 경찰의 동행 방문을 좀 요청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는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매일같이 아동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학교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 때문에 불편하다, 상담이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협조 요청해서 거기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지원도 같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위험한 경우에, 이제 행위자로부터 이제 좀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경우에 비밀 전화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함께 협력 체계를 이루어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역기관과의 협력체계 너무 중요하죠. 특히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드림스타트.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장기적으로 아동을 사례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위기 상황에서 이제 개입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위험이 내려갔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떤 복지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기관에 이제 이관해서 대상자를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계가 되도록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함께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의 협업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돌봄이 8개월 사업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돌봄에 대한 공백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공공에서의 어떤 돌봄 체계가 지금 작동이 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시설에 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정 내에서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아이 돌봄이 파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했을 때는 또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개선 방안들이 계속 모색이 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많이 협력하고 있는 곳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부모님들이 워낙에 많으시다 보니까 특히 약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인 대상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지금 계속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다양한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조금 보시면, 네, 밑으로 조금 네, 위로 사례가 여기 없나요? 네, 사례가 안 들어가 있네요.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6인 가정이고요. 친부, 친모가 있고 아동이 4명이 있습니다. 아동 2명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2명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가정환경 비위생으로 친부에 의한 방임학대로 판단이 됐고요. 친부 폭언으로 인한 정서학대 판단된 케이스입니다. 경제 상황은 약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고정적이지 않고요. 장애수당이 있고요.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3억 가량의 빚으로 매달 지금 지출되는 상황, 6개월 동안의 어떤 공과금 체납 등의 여러 가지 좀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족 특성과 강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부는 근로활동을 한다라는 게 강점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역이 너무 중요한 분이셔서 자기 영역 외에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상황이셨고 모든 기관에 거부적인 분이셨고 친모의 경우는 아동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셨고요.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도 되게 크셨던 분이셨고 중요한 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동들의 특성이 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폭언이라든가 신체학대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큰 강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부 기관은 호의적이고 피드백에 수용적인 그런 태도를 좀 보이셨고요. 그런데 우울증과 무기력감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 1과 2는 모와 관계가 좋고 근데 지적장애 3급 정도 수준이었고요. ADHD였고 그다음에 아동 3은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료에 적극적인 그런 강점이 있었습니다. 아동 4는 ADHD였고 약물 치료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가정의 방임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많은 기관들이 협력을 했었는데 결국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진행 상황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이 집이 그 집이었나 싶을 정도로. 네. 먼저 이제 아동 대상으로 저희가 좀 진행한 걸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에 대한 안전계획, 안전교육, 권리교육 등 아이가 스스로 함께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도 해야 되지만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회의를 통해서 아동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역할을 찾아서 함께 하는 작업들을 진행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료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게 많이 필요한 아동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함께 하고 있고요. 행위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 지원이라든가 방역 서비스 등을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유지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청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방문해서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격려와 지지를 계속하고 있고 주 1회 또 가정 파견해서 홈케어 플래너를 가정 파견을 해서 일상생활 교육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경제적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친부는 여전히 저희한테도 거부적인 상황인데 다음 주에 저희 담당자가 만난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어서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시도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친부와 친모 대상으로 양육교수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당연히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부와 행정복지센터는 다양한 공적 자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못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고, 종합복지관은 아동 3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 언어치료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친모가 우울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셨고요. 학교에는 저희가 모니터링 공문을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계속 아동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들 역할을 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정에 대한 개입 시에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더 좋은 방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되는 건 제가 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보호 체계의 가장 기본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가 인천 서구 아부전이 개소되기 전 20년 10월까지 30명의 인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조사 업무와 사례관리 업무를 다 담당을 했었고요. 근데 인천의 신고 건수는 거의 전국 탑입니다. 네. 그런데 인력은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저희가 사실 힘든 상황에서 일을 했었는지 사실 네 정말 많은 직원들이 힘들게 일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 현재는 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44명이 배치됐습니다.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더 바라는 부분은 각 부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가 돼서 지자체와 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조금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동한테 민감성 강화라는 좀 제목을 달았는데요.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사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등 현장에서 되게 이 신고할 때 어려움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신고에 대한 그 기관 안에서도 의견이 상이한 점, 그 다음에 신고자 노출에 대한 우려, 그다음 민원에 대한 우려, 신고했을 때 그 대상자와 관계 악화, 우려, 이런 다양한 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신고자 유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신고 의무자가 8,548건, 20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 중에서 초중고교 직원의 신고가 3,808건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교직원분들이 아동학대를 많이 신고를 해주시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어서 이분들의 역할을 좀 제대로 잘 하고 계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 교육 현장에서도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가 표 조금 내려보시면 네, 지금 아동학대 행위자 부분 봤을 때 부모가 75.6%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좀 높은 게 차이는 많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이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많기 때문에 차이는 많은데, 두 번째가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것이 7.2% 정도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원의 아동학대 유발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고 의무자 교육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 특성별 교육 방식, 교직원의 스트레스 해결 방안, 이런 것들, 이런 유발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찾아서 함께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아동학대는 행위자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협력적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함께 만나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가 되게 크다는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협력은 이제는 그냥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예방적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저희가 가장 개입이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양육과 학대의 경계선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 경미한 학대의 경우 이것이 아동학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러한 가정은 저희가 개입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거부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적인 개입을 통해서라도 개입할 근거를 마련해라는 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기준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과 시민들의 기준의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이거의 갭을 줄이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이런 갭을 어떻게 줄이냐 했을 때 교육을 통해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결혼과 동시에 교육을 해야 되겠고 아동 발달 주기별 특성, 구체적 양육 방법, 네,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대처, 뭐 이런 실질적인 교육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고,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들 중에 어린 연령의 부모, 뭐 다문화 가정, 장애가 있는 경우,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더욱더 면밀한 교육을 좀 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이런 교육은 지금은 사실은 되게 산발적으로, 중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이 되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이 제일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에 진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와 이 사례가를 동시하면서 많은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 잘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멍파정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강조해 주셨고, 학교의 그 모니터링 기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이런 학교 현장에서부터 되게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또 함께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무교육이라든지 네트워크와 관련된 건 같은 이제 중요하게 이제 같이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발표드려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 맞아, 그랬을 때 정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경찰하고 그동안에 같이 협업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 이제 교육청에서도 의심 사례되면 112에 전화해 이렇게 안내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112 전화를 받고 계실 우리 그 연수경찰서의 이천원 팀장님께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이제 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또 연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찰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저희 아동학대 전문기관 이번 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찰에 있어서 아동학대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적 접근과 형사법적 접근이 있는데 저희 경찰하고는 주로 형사사법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 업무 처리를 간략하게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도 연수구청 아동보호팀이라든가 아동전문기관과 함께 피아동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굉장히 구축하고 있고요. 112 신고 접수 시 아동보호팀의 관련 사실을 통보해서 함께 상호 협력해서 출동, 동행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는 상호 협의 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공급조치 및 수사는 우리 경찰, 일시보 및 시설인들은 전담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경찰은 긴급 임시조치 결정 및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임시조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도 직접 신청을 접수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사건 수사에서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 청취 시 아동보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필요한 절차 및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선 변호인 선임이라든가 진술 조력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하지 않으셔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고 의무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 지자체에 홍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기관 사건 관련 회의도 참석하고 있고요. 또한 사례 전문위원회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신변보호와 비밀 보장인데요. 저희 경찰에서는 신변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변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변 안전 조치를 요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경우 112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본인이 이제 누르기만 하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 확인이 되고요. 더 필요한 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누르는 경우 이 사람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현장 현장을 출동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NA 교육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학교라든가 기타 어르신들이 거의 중요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수업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고 즉시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해서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게 전일 신고 사건에서 모든 사건을 모니터링해서 한 번 더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미흡 판정은 없는지核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통합 솔루션 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동학대 임시조치와 긴급조치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피아동으로부터 정리시키고 있고요. 아동학대 범죄행위를 제재하고 있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좀 인도하고 있고요. 피아동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에도 협업을 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 임시조치는 피아동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또는 격리를 하고 있고요. 피아동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도 하고 있습니다. 피아동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그리고 2조, 제1호에 대해서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2021년 4월 1일부터 저희 관할인 연수구청에도 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전담 공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응급조치 또는 현장조사 관련해서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적 사회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협력체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사회 관련 협업을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아직은 대한민국의 제일 전문기관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아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공공기관으로 기관에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국제사업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다 알고 있겠지만 어디든지 부서 같은 중앙공무원이 증원이 필요하고요. 인력의 전문성 제고, 관련 예산의 중에 아동학대 전문직이라든가 전문 경력관을 좀 채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통합사례가 좀 활성화되기 필요하다. 아울러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부교사,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가해자로서 신고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동학대 업무를 하면서 있어서 두 가지 좀 우리 일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좀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아동학대 예방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제일 고민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현재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현장 부서와 피해자 면담, 가해자, 조사, 관련자의 기록, 확인 등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취급하는 경찰, 검찰, 법원, 구청, 사회복지, 의료, 심리치료, 상담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각자의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접수한 단계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정보 통합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그 토론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에서 정책 수립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아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얘기하셨던 너네가 뭔데 어서 해 이럴 때 경찰 같이 동행하셔 출동하실 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또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방에 따른 시민교육 이런 거는 지금 다 지금까지 하신 공통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 보니까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제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아까 이제 앞에 이제 주제 발표할 때 그 미래교육 공동 비전 캠프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이제 각 시 자체 그다음에 이제 각 기초자치단체 각 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떤 공동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통합 지원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아동학대가 한 부분으로 이제 같이 고민될 텐데 그때 최대한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이 같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제 학교에서 오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남동구에서 오셨고, 서구에서 오셨고, 네, 연수구에서 오시고, 이제 미추홀구로 넘어가가지고요. 미추홀구에 있는 이제 부안초등학교에서 오신, 교사분 나누시고, 이제 교육복지 유선지원 사업 담당하고 계시는, 김동근 선생님,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발표여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마지막 발표에서 앞서 이제 앞에 분들이 다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교육청에 우리 장학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학교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계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학교는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사안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냥 이제 말씀하신 게 중복되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신고자의 입장에서 이제 실제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있는 고충에 대해서 사실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건 모든 경찰서 담당분 그리고 모든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담당자분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 미리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 그 부분을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사실 이제 사안을 발생했을 때 이것이 신고해야 되나 신고해야 되는 사안인가 이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학대다 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신고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학교에서 얘가 어려운 거는 방임에 관련된 신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게 용현동의 그 형제 사건이나 또 영종도에서 발생했던 8살 아이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학교 현장에서는 방임은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방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조금 인식이 변화되면서 방임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방임에 관련된 사안이 신고 건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3월 그때 이제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하필이면 아부전과 경찰 그리고 이제 국정에서 이런 체계를 변화하기 위한 그 과도기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 학교에서 신고 사안이 이제 3-4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처리되면서 이제 학교에서 겪었던 불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았던 여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그때는 이제 아보전에 신고를 하는 체계가 신고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보전에 이제 연락을 드리면 아보전에서는 이제 전화를 받으시는 담당자에 따라서 이 사안 처리가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사안의 사건인데, 이 아이는 바로 격리 조치가 되고, 이 아이는 3-4일 동안 격리가 되지 않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학교에서 봤을 때는 사안이 비슷한데, 이 담당자에 따라 달리 처리되는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았는데, 이제
사실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좋았던 부분이 이 아이들의 가정에 변화가 충분히 이제 눈에 띄게 생겼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고민만 1년 동안 하고 있던 이제 뭐 부모님의 이런 변화 이게 이제 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해결이 됐다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경찰과 아버지가 개입을 하면서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아이가 오히려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들이 되게 강점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동보호 체계란이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업무 처리에 대한 시너지 발생이 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과 함께 학교만 고민하지 않고 여러 기관과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고 집중적인 이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 되게 강점이었고요. 이제 말씀드린 이제 개선사항.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신고할 때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요. 신고자 노출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학교 현장의 특성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이제 교직원분들이 혼자 지내는 실에 개인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아동보호 전문이나 타기관과 다르게 여럿이 같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교실에 혼자 있을 때 이 보호자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항의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크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볼까 하는 걱정들. 그래서 신고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회의도 하고 신고를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저희가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있는 거죠. 대신 신고를 해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뢰를 하면 신고는 거기에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줬으면 하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고는 맞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분은 그래서 신고를 할 거냐 이제 저희는 학교에서 이 아이가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일까 아닐까를 의논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전화를 받았던 담당자분은 신고를 할지 아닐지를 결정해서 전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신고할까요? 접수할까요? 이렇게 자꾸 물으셔가지고 조금 네 이러고 끄는 경험도 사실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체계가 잡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어디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런 상담의 역할도 한다고 저는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그리고 구청의 전문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역할을 학교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공문을 온 내용을 제가 확인했을 때 무조건 112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112는 어떤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위기 상황일 때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112가 아니라 그 모바일 앱이나 공무원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지난주에.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쭤봐도 되는지 이게 맞는 건지 112에 하는 게 맞는지 사실 학교는 혼란스럽거든요. 그 129에 하던가 모바일 앱으로 하던지 112는 그런 긴급조치 당장 출동해야 되는 사안일 때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을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학교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워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가 사실 아까 교육청 장하사님이 잠깐 준비하신 체크리스트 사안을 보면 그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신고. 근데 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중에 하나 걸리는 아이들은 정말 학교에 반 이상을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한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앞에서 이제 다 말씀하셨듯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이 사각지대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위기 학생들을 발굴하는 가장 용이한 곳이 학교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을 발굴하고 미리 발굴해서 요구를 파악하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개입하고 지원하는 게 사실 학교 안에서 지금 있는 이제 학교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 사회복지 지원 체계와 연계하고 협력하고 이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학교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가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 이렇게 인천에 100여 개밖에 되지 않는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시면 이런 상학지대 아이들 조기 발굴하고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예산적인 부분과 인력 배치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들으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교육복지 전담 교사를 지정해서 위기 학생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지정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복지 안전망센터나 아니면 학교 밖 이런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창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또 계속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식 개선 교육, 그러니까 보호자들의 올바른 양육, 예전과 다른 양육 형태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때려서 아이를 교육시켜야 돼 이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인식 개선 교육도 보호자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민간시설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신고자 건수 학교가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학교뿐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에 아직 취약하지 않은 아이들은 사실은 지역에서 아니면 이제 민간기관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발굴해내고 관심을 갖고 주의를 이렇게 가져야 이 아이들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지자체나 이렇게 나라 차원, 국가 차원에서 의무 교육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 행복 이음 가게맘 저는 그 사이트에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학교에서도 같이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이나 이렇게 연락이 오면 학교에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요? 이거를 이제 계속 물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구청이나 그곳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한테는 오픈하지 않으세요. 이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이는 학교는 잘 나오나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아이가 몇 반인가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아이 담임 선생님 연락할 수 있나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많이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면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만, 조금 더 이 업무 절차를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학교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진짜 일단 매일매일 아이들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현장의 어려움, 이거는 정말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현장에서 실제 신고하시는 분들은 교육청에서는 지침 이렇게 주시지만 이제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현장의 어려움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이거 어디다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12에다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의 어떤 정확한 정답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 김동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이런 분이 계셔서 지금 이제 역할을 하실 수 있지만 또 없는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충원 팀장님 말씀하셨던 통합 사례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학교에서 누가 참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참여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면 또 그냥 이렇게 다른 지역 기관들끼리만 또 회의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 공유에 얘기는 이제 계속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합 시스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동이 학대 사례에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신고부터 사후 관리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 아이의 전체적인 상황을 팔로우하면서 확인해주고 그것들을 기관이랑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끊어서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어서 되고 있는지 이어서 되고 있다거나 또 핵심이 누구일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요. 5분 말씀을 이제 들어서 이제 아까 현장에서 어떻게 체계를 만들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었는데요. 혹시 이제 관련해서 서로도 좋고 아니면 다른 분들 우리 뒤에 우리 교육복지 분과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고 계신데 혹시 자유롭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질문하는지 하고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 인천 남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 이병헌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 되게 잘 들었고, 나는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보면은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장애 학생들 관련해서 법원 학생이라고 해서 좀 사례 관리하고, 사례 관리라기보다는 상담하고, 좀 기관 연계하고 이런 일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대부분 발표자분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이런 통합 시스템 구축이나 혹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곳의 필요성을 정말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계속 기관 내에서 계속된 근무자의 교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면서 또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어디다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전체 얘기 가운데서 계속 얘기된 부분이지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횡단적인 그때그때 시기에 대해서 각 맡은 기관별로 어떤 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는 되고 있지만, 정말 중단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관리나 어떤 이런 지원하는 체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피해 장애 아동 쉼터에 대한 내용도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없다가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4월 달에 만들어졌더라고요. 4월 달에 한 군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4명 정도 입소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혹시나 발생할까봐 이제 물어봤는데, 한 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잠정적으로 거기도 이제 폐쇄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이제 어떤 일시적으로 쉼터나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거부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할 수 없다, 뭐 대처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요. 아무튼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나 이런 거에 대한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각 기관별로, 구청이든 아니면 뭐 교육청이든.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좀 더 중점을 뒀으면 하는 그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 아동학대 자체에 대해서 뭐 어떤 게 학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어떤 그 맡고 있는 담당 부서별로 뭐 팀 협력이나 어떤 위원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협력하는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그런 협력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협력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연수를 할 때 꼭 강조해서, 뭐 아동학대 관련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이루어서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반 뭐 교사들이든 아니면 뭐 구청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이건 이걸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진짜 너무 약해가지고 항상 그 담당 업무를 맡는 사람들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떤 매뉴얼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구청이든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뭐 학대아동 조기 발견이나 보호나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하는 뭐 학대 위기 아동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에 혹시 그 특수 대상 학생들, 장애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혹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장애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뭐 별도로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장애 아동이 이제 예. 했을 때 그 장애라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다른 어떤 지원 체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지금 의심이 됐습니다. 남동 같은 경우에는 네. 학대 그 아동이 일반 아동, 장애 아동 별도 구분은 없습니다. 학대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네. 분리 조치했을 때가 이 장애 아동 입장에서 현재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저는 조금 더 보완 설명 좀 드리면 구분은 없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어려운 경우가 장애로 진단된 아동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은 시설에 갔을 때에도 시설에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일시보호 시설도 그렇고 아동복지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케어가 너무너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유치원, 초, 중학교 같은 경우 지역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하면 초교육 공단 그 장학사 계시잖아요. 사안 공유를 꼭 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특수학교가 10개 있잖아요. 특수학교 10개 같은 경우 저희 학교생활교육과로 이제 사안 보고가 올라오면 초등교육과의 특수 담당, 전담 장학사 계세요. 그래서 꼭 공시켜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 공유만 되고 있는.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업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부감님, 또 사안에 따라서 교육감님께 업무 보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 보고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에 의한서. 아까 11월 그 공무원 관련해서 김동국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 달에는 아보전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학교에 가서 조사를 좀 하려고 그러면 교감 선생님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 근데 그럼 제가 공문을 좀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안이 일일이 공문을 그래서 제가 유초중부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아보전 직원이나 경찰, 구청 담당 공무원이 학교에 갈 때는 공무원이 꼭 협조해라. 그렇게 했었고요. 올해 4월 달에는 시청 아동복지과에서 또 협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고는 일일이 상담은 아보전에서 하겠다. 그래서 공문을 제가 한 번 또 시행했었어요. 4월 달에. 그런데 5월 달에 경찰청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112로 너무 신고가 많으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다시 공문을 좀 시행해달라고 해가지고 네네 5월달 최신 버전으로 112 신고는 긴급하고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아보전이나 구청 아동 전담 공무원과 꼭 상의를 해라. 그렇게 해서 5월달 최종 버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이 최종 버전이 사실은 지금 괜찮아요? 의논할 수 있는 기반이 네. 생겼다는 근데 사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네. 112 신고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12 신고를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상담이 아보전의 역할은 아닙니다. 의심사례에 대한 의심사례에 역할은 대한 의심사례는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분한테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해서 공문 보내드리겠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교사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저희도 그냥 네.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육청으로 전화하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아, 이런 사안을 제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학교에서 해주잖아요. 네. 저희는 그런 걸 다 봤거든요. 주세요. 해드릴게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사실은 주 업무가 교육이다 보니까 거부하시는 것도 이해도 되고 업무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랑 이제 그 구청에서 이제 관심하고 통화하려고 하면 사실 오전에 선생님들 수업하시는데 교실을 전화하실 수 없고 대부분은 저와 소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별도의 인력이 만약에 뭐 교육생사나 수업시간 배치하기가 어렵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이나 수업을 좀 배제한 전담 교사를 이렇게 좀 하셔서 참고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교육복지사가 있으시면 확실히 협력을 저희가 국제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기 때문에 협력을 좀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왜 그 신고가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조치가 된다는 말씀 저희 기간 아니지만 어찌됐건 아보전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의 이제 보고 체계는 되게 즉각 보고 체계입니다. 지금 아마 지자체도 그렇게 지금 문제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담당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그거에 대해서 팀장에게 즉각 보고 반장에게 즉각 보고 해드립니다. 그래서 조치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다 검토해서 이거 살지 말지가 결정이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동의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더 들어갔을 때는 상황이 되게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에라도 그렇게 조금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지금 아고전이 안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팀장님과 소통하셔서 같이 결정하셔야 된다. 뭔가 변경사항이 있고 추가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래도 그렇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도기 때 맞아요. 많이 좀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있으니까 것 그때 같아요. 당시 아고전도 되게 바쁘셨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네 분이 돌아가면 맞아요. 담당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네. 네, 지금은 좀 많이 괜찮으시나요? 잘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사회복지사를 모두 다 배치해야 됩니다. 지금 왜 배치를 안 하나? 예산에 지금 교육감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교육청에 계신 이대영 장사한테 네네.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 남동구에 고등학교에 있거든요. 모의형은, 모의형 자살 충동이 강한 아이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테스트, 아까 체크리스트처럼 해서 질문에 의해서 답변한 결과인데, 그 결과 이게 나온 것을 이제 학부모하고 상담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학부모가, 거부를 한다는 거죠. 고등학교는 주로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중학교까지는 교육복지사가, 전담하고, 그 상담 선생님이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모가 거부할 경우에. 거부하는 게 방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 때는 구청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요. 같이 가정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면 그 SPO 계시고 하니까 같이 가야죠. 그게 경계 지점에 있는데, 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모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방임을 할 경우에 여러 학교 책임이 있고, 아이가 좀 위험해질 수 왜 있어요. 그런지를 알려면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40가지 변수 중에 뭐가 이제 빠졌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구청에서는. 저희는 못 보고. 보면 이제 거기서, 이게 경제가 어렵다든지 전기료를 미납했다든지 예방주사 안 맞췄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니까 추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하고 상담하시고 가정방문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 전담 경찰 있잖아요. SPO 같이 가셔야죠. 근데 이제 제가 포착하는 담임이니까, 네. 이게 좀 학부모가 알코올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분리조치도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입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관을. 아니,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거의 붙여가지고 그게 방음이라는 강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어도 네.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학대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의심되어도 네, 확인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요. 18세 미만이요. 네. 그리고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문항들을 보니까 다 대부분이 다 명확한 신체학대 의심 정황이라든가 정서학대 의심 정황에 대한 항목들이 대부분이어서 방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해당이 되면 신고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 한계가 지금 내용을 봤을 때 되게 조금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다 해당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특히 예를 들면 14번에 아동이 시체를 강박, 공포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아동학대 의심에 의한 것인지는 아동과 면담을 해서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신고하시는 게 아니라 아동과 대면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의심 상황이 더 확인이 되면
신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이거를 했을 때 걸었을 때 이제 명백히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리스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아이의 복장이 뭐 깨끗하지 않고 외모가 뭐 청결하지 않은 부분들 이것을 방임으로 보고 체크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방임으로 체크했으나 아이가 학교 생활은 잘하고 부모와의 면담을 했을 때도 아이를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단지 이제 그 부모의 그런 그 어떤 무기력과 어떤 그런 청결하지 못함이 이제 되어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경기도적으로 이런 가정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이제 현장에서는 좀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담임쌤이랑 이제 제가 만나서 아이들을 해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판단을 했을 때 나중에라도 혹시나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안에 이렇게 있는데 왜 안 했어 해서 책임을 물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있다는 거죠. 사안이 발생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 가능하면 저기 하지만 시의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런 데 가지만 매뉴얼을 준수했냐 안 했냐 그거에 대한 자료를 꼭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또 되게 많이 지나가지고요.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저도 하나만 이제 질문을 드리면, 장 학사님, 미디어동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도 되게 궁금하고, 사실 그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방임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아까 임경수 관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 중에 아동학대 학교에서 신고된 건수 보니까 거의 한 2,000건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그건 오히려 이제 발견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았던 거 아닌가 이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학교에서 발견되던 게 이제 덜 됐으니까 이런 온라인 과정에서 이제 전수를 빠졌으니까 혹시 방임이나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제 조사하고 나면 그것에 따른 대응은 이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같이 준비되고 계시는지가 이제 장사님한테 궁금한데 작년에는 그 코로나 상황으로 그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줄고 또 뭐 학업 중단도 사실 많이 줄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한 것은 그 9월 달에 미추홀구의 그 사건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게 됐는데 실제 조사를 했지만 나온 결과는 뭐 이렇게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신고된 게 한 몇 건 정도 했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10월 달에 그 조사한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을 학교에 저희가 20쪽 이상 30쪽 되나요? 크게 한 30쪽 정도 되는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을 10월 달에 학교에 일선 유초 정도에 시행했었고요. 교육감님이 특별 지시를 하셔가지고 30쪽짜리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을 시행했었고요. 올해 또 아동학대 그 전수조사를 한 것은 3월 2일 날 영종도 그 사건 때문에 또 작년에 이제 한 번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체험학습 쓰고 원격 수업에는 참여를 했는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체험학습, 가정학습, 또 체험학습 신청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도록 저희들이 보완책을 마련해서 오늘 3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할 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담임과 통화해서 안전을 확인한다. 그런 문구를 집어넣도록 이렇게 해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의견 계속 들으시면서 이제 또 생각 드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자리에 대한 소감이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해야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하셨던 분들 이런 자리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각 소속돼 있는 의원단에서 의견 몰랐던 부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학교나 또 유관 기관에서 항상
궁금하신 사항 또는 협조가 요청 필요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학교생활교육과 저한테 연락하시면 모든 협조 다 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화장실 갈 때도 착신 전화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 저희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례관리 기관으로서 역할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많이 불러주시면 저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소중한 자리였고요. 저희 경찰도 신고했다고 절대로 남아가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아니고요. 의심만 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박사님 내려보낸 거는 저희 경찰은 그 신고에서 약간 좀 구분을 두고 있어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현행범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고 그 외에 좀 의심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도청 아동대응팀으로 생겨서 상담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도청 아동대응팀에 또 접수가 되고 저희 경찰하고 협업을 합니다. 어떻게 할건 이런 신고가 있으면 반드시 협업을 합니다. 걱정 안 하시고 신고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아동이 안전한 인천 아니 대한민국 건설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장 큰 성과가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고요. 장학사님께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매뉴얼에 학교에 이제 모든 학교에 복지사가 있지는 않지만 또 모든 학교에 상담사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위센터나 위클래스에는 이제 상담 지원 이런 문구가 한 줄 들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복지실, 교육복지사, 이제 기업과 연계한 사례관리 지원 업무를 한다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주시면 학교 현장에 있는 교육복지사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학교에 있는 복지사가 다 또 그렇게 하지는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도 어떤 경각심을 주는 역할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런 문구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온라인 수업하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계속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고, 그 유치원도 아이들 사제 사건만 봤을 때도 저는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원인들을 따져보면 결국 이제 부모의 문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의 학생일 때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발단이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전에 뭐 한 10년 전에 그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돌보지 못한 어떤 여파들이 아동학대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동학대 사례가 꼭 생겨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다양한 아이들의 아동 청소년들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꼭 아동학대가 아니어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정책들 다 잘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실제 그게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과 어떤 이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이 무엇이는지 또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좀 이제 집중해서 이런 문제를 좀 다루다 보면 좀 더 좋은 해결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현장의 이야기 전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복지 분과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